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어제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자, 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정권 아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대통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하였는데요.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약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나왔던 부동산 공약입니다. 부동산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 정책,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제 완화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5대 초광역권 그리고 3대 특별자치도를 시행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5대 초광역권이라는 거는 먼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대 초광역권으로 나누는데 이 초 5대 광역권을 GTX, 즉 광역 급행열차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연결성 자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온 나라 자체를 5대 초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이 GTX로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GTX A, B, C 노선이 있고 D, E,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A 노선은 일부 개통이 됐고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착공에 들어갔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착공 시기가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D, E,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만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GTX 자체가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GTX 자체도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 개통 자체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초 5대 광역권까지 GTX로 연결한다는 것 자체는 임기 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를 균형 발전하겠다는 5대 초광역권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겠다는 얘기 자체는 조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대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제주권, 강원권, 전북권 3대 자치도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이 부분은 공약 자체에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긴 애매하지만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로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지정을 해서 이런 자치구 자체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인 것 같은데 특별하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나왔던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은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고 국회로 이전하는 게 어느 정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 맞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세종시로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서 세종시가 발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지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용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고쳐서 청와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용산을 사용을 하다가 청와대를 수리를 해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회가 고루고루 발전한다. 그리고 초 5대 광역권을 하나로 지역권으로 묶는다고 해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지방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아니면은 5대 초 광역권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 수요가 몰려야지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일자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는 공약 자체는 없고 단순하게 광역 교통망을 묶는다고 해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양극화 또는 초양극화가 그대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사람들은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으로 몰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권이나 비강남권으로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초양극화는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공급 정책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재건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발표를 했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즉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데모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없어지지는 않고 아마도 완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미 작년 하반기에 한 차례 완화를 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완화할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데모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 활성화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당분간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게 재개발 시장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건드릴 거는 재개발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시장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가지고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지만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재개발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에서 재개발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아마도 건드린다면은 공공재개발을 건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은 많은 부분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할 수 있는데 LH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 자체가 느리고, 그리고 공공재개발이 말만 공공재개발이지 과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끌고 가는 방향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는 구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는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은 건드릴 게 없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먼저 건드릴 건데 이 공공재개발에서도 사업 절차 자체를 굉장히 간소화할 거고, 그리고 또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거래도 어느 정도는 풀어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손댈 수밖에는 없는데 이 공공재개발 자체가 아마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 공공재개발을 대부분 활성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볼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로서 접근을 한다면은 공공재개발 쪽을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괜찮은 투자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게 4기 스마트 신도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4기 신도시를 지정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자, 과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도 첫 삽을 뜨지 못한 데도 많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아마도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35년 이 정도는 돼야지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될 텐데, 과연 4기 신도시를 새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면은 몇 년도에 공급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개헌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임기가 5년인 상황에서 임기 내에 과연 공급을 할 수 있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기 신도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공급에 대한 이런 대책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마련돼 있지는 않다. 만약에 마련돼 있다고 한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모신,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민간재개발. 이 민간재개발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이 세 가지가 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면은 재개발 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을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급을 조금은 확대시킬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투자로서 눈여겨보신다면은 공공재개발 그리고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세제 부분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세금은 완화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세금 자체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가 얼마나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든 간에 1주택자는 건드리지 않겠다. 지금의 세제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만 한다면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5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1주택자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다주택자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세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다주택자가 부동산으로 세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중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일반과세로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투자에 있어서는 세금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대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 세금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민주당 정권하에서 봤을 경우에는 세금을 완화시켜줬다, 그 다음에 세금을 강화했다, 또다시 완화시켜줬다 이런 정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세금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세금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세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금 강화 정책은 당분간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정책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 하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약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 아니면은 공약이 그냥 공약에 그칠지 많은 정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부동산 전략을 새롭게 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전략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동산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매주 목요일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과연 이재명 정권 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공약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 그리고 투자로서 접근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부동산 전략을 자세하게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 하에서 앞으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년도에 어찌됐든 간에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있다면은 재건축 시장은 아직까지는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대못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을 꼭 노려보셔라. 그리고 여기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또 민간재개발 시장에서는 신속통합,
모아타운을 눈여겨보시면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